안녕하세요. 3차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강의에서 차가 무엇인지, 차의 종류, 차의 성분, 또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 이제 3차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예에 대해서 우리가 다래라든가 차문화를 수업함에 있어서 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는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차를 한 잔 준비해서 음미하면서 여러분들 테이블에 어떻게 책상 앞에 이렇게 찻잔이 한 잔씩 놓여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차를 좀 마시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차가 아무리 그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잔이라도 자꾸 마시는 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차를 마시면 일단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습 능력을 증가시켜 준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수업을 한번 임해 보시겠습니다. 예. 예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동양의 예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실 그 차 생활 문화를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학습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게 좀 많다 싶어서 부담이 좀 가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자기가 충분히 즐기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은 참 수월하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앞부분에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책상 위에 지금, 저를 보고 계시면서, 차가 한 잔 있는 분도 있겠지만 책상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라든가 또 강의 노트 프린트아웃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연필이 몇 개 정도 이렇게 연필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라도 무딘 연필끝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할 때는, 여러분들 교재 내지는, 강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형광펜 요새 이런 거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형광펜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연필이라든가 이런 볼펜들, 또, 요새 샤프펜 같은 거 있죠. 그때그때 이렇게 한번 적어 놓는 거. 그래서 나중에 혹 볼 상황이 돼서 또 보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참고가 되고, 그냥 기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어 놓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메모강, 아주 유명한 메모강이었죠. 굉장히 메모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전 창업주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아주 메모를 열성적으로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랑 아주 잘 가깝게 지내시는 분인데, 연세가 지금 한 60대 후반이에요. 조금 있으면 칠순이 되시는 분인데, 지금도 뭔가에 대한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차 문화에 대해서 좀 늦게 알고 나서 보니까, 차 문화에 대한 어떤 책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내가 일본어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일본어도 시작하시고,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볼펜, 주머니에도 볼펜, 가방에도 볼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나도 저런 습관을 좀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서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수업을 하면서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라든가 핵심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형광펜이라든가 연필로 표시를 좀 해가면서,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장서용이 아니죠. 이거는 장서용이 아니에요. 보관하는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이 학기가 끝나면은 다 이렇게 좀 낡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헌책이 된 것처럼 보일 정도까지 거기다 이렇게 자꾸 뒤적거리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노트로 삼아서 적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은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강의에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예라는 거는 동양의 전통사상이죠. 예가 서양에서는 에티켓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제 동양에서 예와 예절을 얘기하는데, 예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수단이라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예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 양식을 예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동양의 예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경과 정성스러움이 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헌적인 제시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와 예절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는 끊임없는 수신에 의해서 사물을 반듯하게 인식할 수 있는 완성된 인격을 그 형성하는 도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기에 보면은 불의자는 소위 정친소하고 결혐의하며 별동의하고 명시비하니라, 이렇게 예라는 거. 부는 지압이 부지만 대저 무릇 이렇게 되는데, 무릇 이 앞에 부자가 나오게 되면은 무릇 그 예라는 것, 놈자는 뭐뭐라는 것이죠. 예라는 것은 소위 정친소, 친한 것과 소원한 것, 멀리 해야 될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내가 생활에 이로운 거, 이렇게 정성스럽고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공경스러운 이런 거를 가까이 하고, 좀 그렇지 편치 못한 것을 멀리 할 줄 아는,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예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혐이에요. 혐이라는 거는 궁금한 거 있죠. 의심 나는 거, 혐이라 그러죠. 의심 나는 걸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궁금하고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의심 나거나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별동의, 같고 다른 거를 구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과 같은 것끼리, 아니면 이것과 다른 것끼리 종류를 아는 것을 아는 거로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니라,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것처럼 같고 다른 거를 구별할 줄 알고, 명시비야. 명은 밝은 명도 않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밝히는 거, 시비, 그렇고 안 그렇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예라고 이렇게 예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란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정성스러움의 표현의 방식이지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친한 것과 소원한 것도 구별할 줄 알고, 또 시비도 가릴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수신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닦아 나가는 것이 이제 예라. 수신, 몸과 또 수신,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 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이 예라는 말의 고전적 의미는 제사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제 제정일치이죠. 그래서 그때 신에 대한 제사의식이 곧 예였어요. 그래서 예라는 글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보면은, 예자는 정신신자에서 보일 시죠. 시를 따고, 그 다음에 풍이 합쳐져서 이제 예가 되죠. 예라는 글자가. 그런데 이 보일시, 우리 게시판 이렇게 할 때 하는 시자잖아요. 이 시자는 또 풀어보면 위에 이 두 이가 윗상자를 얘기해요. 윗상자. 위로부터 뭐 하늘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 적을 소자는 어떤 이게 번개치는 모습을 성형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이자, 그게 윗상이니까 위로부터의 일월성신 별빛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어떤 계시, 위로부터,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죠. 신에 대해서 이 풍자는 보면은 밑에 이 두 자는 이렇게 제기 그릇 같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위에 이 곡자는 바구니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기의 바구니, 그래서 어떤 곡식을 담아서 정성을 올려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 제정일치 시대에.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하자면 위로부터의 하늘의 그 계시에 대해서 밑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정성을 담아서 올리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예자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심화해서 발달한 것이 이제 유교죠. 그래서 이런 예자에 대한 어떤 생기게 된 기용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예를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크게는 이제 9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길래, 흉내, 군내, 빈내 해서 9가지에서 구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관혼상제, 관내, 혼내, 상례, 제례에서 사례.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길내, 흉내, 빈내, 군내, 가례 해서 오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 종류를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먼저
올해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올해는 국가적인 의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국가적인 의례를 얘기하는데 제사에 관한 것이 길례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이 이제 길례에 해당하고 또 국상이나 뭐 국장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흉례. 그다음에 군사에 관한 군례.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사대 뭐 교린 이런 외교. 외교에 대해서 빈례. 그 다음에 뭐 주기식이라든가 뭐 세자 책봉이라든가 아니면 국혼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가례라고 하죠. 그래서 오례라고 하는데 주례에 의하면은 주례 이 예에 대한 옛 기록이죠. 주례에 보면은 길례로서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 흉례로서 나라의 상사를 슬퍼하고 빈례로서 다른 나라와 친하고 외교하는 거죠. 군례로서 나라들을 화동하고 가례로서 만백성을 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성종 때 국조오례가 제정되면서 국가 행사에서는 오례가 확립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 왔죠. 그다음에 국가적인 일 외에 이 여러 가지 그 만백성이요. 만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례가 행해져 오고 있어요. 사례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네 가지를 사례라고 하는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선생의 사례편람을 편찬하면서 이제 이 관운상제가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됐는데 이 관례라는 거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 관운상제 사례는 왕실에서는 어떤 행사 때마다 이제 왕세자가 책봉이 된다든가 또 왕자가 이제 어른이 돼서 관례를 행한다든가 뭐 혼례를 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는 중국의 사신이 와서 직접 참관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잘 지켜졌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반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켜져 왔으리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죠. 근데 어느 정도 양반가에서는 많이 행하였지만, 민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지켜졌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례의 경우에는 왕실에서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성인식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다음에 양반가에서는 이제 선택이에요.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서민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혼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우리가 이제 주자가례라든가 이런 이 중국의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유교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좀 독창적인 것,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중에서 혼례만은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예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상례 제례 같은 경우는 예서에 의해서 이제 관운상제 중국의 예서와 같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관운상제를 보면서 예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그거를 잠깐 살펴보는데 예가 성립된 역사를 살펴보면서는 사망오제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 같은 경우는 뭐 제우스 신이 어떻고 뭐 우리 거의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요새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잠깐 사망오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사망오제는 사실성이 희박해서 신화적 색채가 짙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어떤 우리 동양 사상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먼저 사망은 복희, 신농, 황제 이렇게 세 명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복희라는 사람은 뭐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았는데 이렇게 복희가 잉태되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요, 난혼 시대라서 이렇게 지금처럼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재가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던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 복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치제도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이제 난혼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고 기혼이 된 사람이 이제 복희죠. 그다음에 복희 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 경제가 옛날에라도 지금처럼 가정 경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거나 이 가족 식솔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농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차의 기원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염제 신농이죠. 불의 황제, 농업의 신. 그래서 서양으로 치면은 농경신이 데메테르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 그래서 이 데메테르가 페르세폰네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옥의 왕인 하데스가 제우스의 동생이죠. 하데스가 이 딸이 너무 예뻐갖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제우스한테 가서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갔다고 막 이제 사정을 하니까 제우스 신이 중간에 서가지고 하데스에게 그러면은 반은 어머니에게 보내주고 반은 이제 같이 있으라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데메테르가 대지의 신인데 이 대지의 신이 즐거워야지 농사가 잘 되는데 딸이 그 지옥의 신 하데스에게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가 되면 너무너무 시름을 겨워서 농작물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낙엽이 지고 이제 포도나무에 낙엽이 열려서 이렇게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돼지가 다 이렇게 쉬고 있고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그때 그 페르세폰네가 엄마에게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오니까 기품에 겨워서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돋는다 뭐 이제 이런 신화도 있죠. 데메테르처럼 동양에서는 이제 신농이 농경의 신이에요. 여러 가지 곡식을 이렇게 씹어서 맛을 보면서 차를 먹고 해독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농기구도 이제 만들게 되고 이제 오곡을 경작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하면은 하늘에서 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강우량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만큼 기후제 이런 것처럼 하늘의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막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런 염원 같은 거. 그래서 신농 시대에 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례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면 황제는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좀 평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군대의 기강, 그 다음에 군인들을 통솔하면서 사람이 죽고 이럴 경우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흉내, 그 다음에 군대가 이동해서 무력으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위에 아래 어떤 계열 같은 거, 국가 간에도 그래서 이제 빈내 이래서 올해가 이 사망 시대에 복희 때, 가래, 신농 때, 제례, 그 다음에 황제 때 굴례, 빌례, 흉례가 이렇게 성립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과 오제 시대는 이 사망의 그 올해가 이렇게 확대 발전돼가는 시대죠. 그래서 오제 중에 마지막에 당뇨 우순이 있죠. 당뇨와 우순을 요순 시대라고 유교에서 말하는 태평성대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이 성립되는 그 시기 즈음이 이제 요순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예가 성립되면서 이런 시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럴 때 이제 공자는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이죠. 기원전 5세기 사람이죠. 5세기 사람이니까 이 사망오제 이후에도 한 2000년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된 사람인데,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이 사망오제는 역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사료로 채택하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은부터 사망오제가 있고 하은주가 있죠. 하나라, 은나라, 주가 있고, 주나라에서는 서주와 동주가 있는데, 서주 시대를 거쳐서 동주 시대로 오면서 그때 춘추전국 시대가 전개되고, 춘추전국 시대에서 뭐 진나라, 수나라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는 거는 그 20세기에 와서 은어 발굴이 됐죠. 은나라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은나라 때부터는 어떤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는 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들 한번 포인트 표시하면서 그냥 취미 삼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차문화와 관련해서 예절과 에티켓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면 자연스러운 행동 규범으로 절도 있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
우리가 예절이 반듯해야 되고 예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가 뭐냐 정의를 하자면은 참 말을 단답형으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예절은 행동거지에 절제된 교양이 있어서 경박하지 않고 품격을 갖추는 것, 그리고 생활 자체가 질서 있고 정연해서 일상의 살림살이에까지 분수에 맞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아까 부래전은 소위 정신서하고 결여미하고 명시비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절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 양식보다는 살아가는 살림의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까지 이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 그리고 또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행동을 행하는가, 이것이 이제 예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단어를 낸다면은 덕성인 거죠. 덕성. 살림살이와 반듯한 마음가짐, 절제된 행동, 이런 거를 하면 이제 덕성이죠. 우리가 덕스럽다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조리에 맞는 어떤 조화로운 모습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 생활 방식 이런 거를 유지해가는 사람을 보면 참 덕스러워 보인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덕이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덕성을 쌓는 거예요. 예절을 통해서 덕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절을 이제 우리 차생활 문화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차생활을 계속 생활해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차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서 무엇을 아주 하위의 목표로 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예절을 닦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차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생활해 나가면서 닦아가면은 바로 곧 이런 예절 바른 생활, 그 다음에 덕에 이르는 거, 그 다음에 덕성을 이루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생활은 사실 간맞게 많이 마시면 되지만, 마시면서 조금의 어떤 그 기호를 가지고 좀 풍류 내지는 아니면은 내가 이게 좀 소요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덕성을 닦아가는 한 가지 방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차생활문화 강의에서 수업을 하게 될 내용들이 덕성 내지는 이 차생활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좀 정신의 어떤 수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닦아나가는 그런 방법에 어떤 그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예절을 한번 살펴봤고, 예절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예절을 항목으로, 사실 예절이라는 것이 말을 하자면은 많은 논문들 있고 참 길은 거라서 단답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잠깐 예절을 언급하면서 꼭 이렇게 좀 한 가지 인용하고 싶은 것이, 그 성종 때 성종의 어머니죠. 소혜왕후 인수대비인데, 성종 때 인수대비가 부녀자들, 여성들의 어떤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적은 내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내훈을, 요새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떤 그런 예절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참 좀 나름대로 새겨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인용을 해보고 조금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이 내운에 보면 이제 앞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간에 이제 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위에 올랐을 때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이렇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터뷰한 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가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력 있죠. 실력, 학벌, 그 다음에 뭐 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한테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첫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중에 85%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85%가 매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매너.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학벌이라든가 내 집안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아니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어떤 금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운이 참 좋았다, 이것도 아니고 매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너가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남한테 이렇게 그런 매너 중에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좀 매너를 형성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말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것도 벌써 이제 이때, 지금부터 뭐 5, 600년 전에 이 인수대비가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지 않고 성 위에선 소리쳐 부르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토방에 오를 때, 그러니까 토방이니까 방에 오르는 거죠. 방에 오를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 알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척을 내고 들어가고, 방 밖에 신이 두 켤레 있을 때는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거든 들어가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상대에 대한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한 배려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갈 때는 눈길을 반드시 아래로 나직해 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빗장을 닫을 때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두리번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문이 열려 있었을 때는 그대로 열어두고, 문이 닫혀 있었으면 전과 같이 닫아두고,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꼭 닫지 않고 그 사람을,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열어두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남이 벗어놓은 신발을 밟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요새는 남이 벗어놓은 신발 밟으면은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벌써 그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질적인 행동 양식으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좌석을 밟고, 방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밟고 다니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시선은 얼굴에만 두면 오만한 인상을 주고, 허리띠에 두면 근심 띈 인상을 줘요. 그래서 또 너무 기울이면 간사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공경스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의 어떤 공경스러운 거,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모가 근엄하면 생각이 깊어 보이고, 하는 말이 편하면서도 분명한 데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만한 태도는 절대로 기를 것이 못 되며 욕망은 좇을 것이 못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또 하나 더 볼까요? 재물을 모아도 풀어서 쓸 줄 알아야 하며, 비록 편안한 것을 편히 즐기질 알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히 그것을 옮길 줄도, 이제 하거나 상가하거나 계속하거나 이러는 거죠. 옮길 줄도 알아야 한다. 재물을 얻을 때에도 억지로 얻으려 탐내지 않으며, 어렵고 위급한 일을 만나서도 구차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 참,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라든가 덕이라든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거지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네온이라는 그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절과 이제 서양에서 얘기되는 에티켓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켓은 현대에서는 뭐 예절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국제적인 관용어로 에티켓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호감을 주고 존경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절에서 내린 정의하고는 좀 틀리죠. 이제 마음가짐이라든가 우리 인생 자체의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예와, 이 에티켓은 어떤 행동 양식 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또 같은 말이죠. 행동 양식도 고도로 배려가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을 하면은 자기의 아주 그 강한 마음이 아니면 그런 행동이라든가 습관을 이게 반듯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매너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습관이라든가 매너를 기르는 사람은 수심을 하고 수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그것도 이제 덕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번 에티켓을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자연스럽고 보기 좋고 기분 좋은 곳, 멋지다, 지혜롭다, 호감이 간다. 에티켓 있는 사람 있죠. 이제 지혜롭고 호감이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에티켓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훌륭한 태도를 이제 에티켓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에티켓은 서양에서는 어떤 일정 매너로서 어떤 복장 예절부터, 어떤 파티라든가 행사에서 어떤 복장을, 우리 남성들 경우에는 뭐 턱시도를 입는다든가 아니면 정장을 입는다든가, 여성들도 뭐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정장의 그런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행사에 따라 그런 이제 복장, 그 다음에 소개시킬 때도 아무나 이렇게 먼저 하지 않죠. 나하고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개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칭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에티켓의 그 항목들이 이제 많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디너 에티켓이라면은 정찬준 지켜야 될 테이블 매너나 뭐 복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화 에티켓 하면 말을 할 때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그 동양의 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화 에티켓이 그냥 말을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자신의 어떤 다양한 체험을 이용해서 대화하고 공손함에는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이 에티켓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그 매너, 나를 성공으로 이끈 첫째 원인 하면 매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매너와 에티켓이 뭐 깊이 이것도 생각하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구별하여 쓰이는가 이제 한번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간습이나 몸가짐 등 일반적인 것이 매너, 이런 태도, 나의 행동 양식 태도가 매너고, 에티켓이라는 거는 보다 고도한 규칙, 예법, 의례 이런 것 등의 요구도가 있는 것을 이제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절을 했고 에티켓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했는데 실제에 대해서 우리 현대 생활의 일상에서도 필요하니까 에티켓의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하고 악수할 때 에티켓으로 하면은 만약에 이성 간에 소개를 시킨다면은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혼자를 기혼자에게 소개시키고, 그리고 후배를 선배에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소개시킬 때 먼저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하위의 사람을 먼저 소개를 시키죠. 그리고 소개를 시키면은 소개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지만 서양 예절에서는 레이디 퍼스트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게 남성의 소개를 받을 때 앉아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직장 동료에 해당하든가 사회생활에서 좀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그 남성의 소개를 받더라도 이제 이렇게 일어나 주는 거. 그리고 소개를 받으면서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역시 먼저 윗사람이, 소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했지만 악수를 할 경우는 윗사람이 먼저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악수를 먼저 신청을 하게, 손을 먼저 내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면은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성이 악수를 청할 경우에 남성이 악수를 받을 수 있고, 윗사람이, 선배가 후배에게,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이제 아랫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에티켓에서 또 여성들이 먼저 여성과 남성일 경우 여성이 악수를 이렇게 하지만 남성이 만약에 별로 그런 거에 깊이 생각 안 하고 먼저 악수를 이렇게 청했을 때 그 여성이 그 악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에티켓에 속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손을 보고 다시 눈을 보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하죠. 그리고 악수를 할 때 이제 너무 세게 잡거나 또 너무 약하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손끝을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살짝 댄다든가 이러면 상대를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깊게 잡아가지고 간단히 너무 세지 않게 이렇게 잡는 그런 거. 그리고 악수는 또 서양식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악수 시 절을 같이 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에서는 악수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같이 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악수를 하는 대신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허그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아주 편안한 인사법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에티켓 실제에서 다시 이제 방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에 너무 늦은 시간을 피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이제 식사 시간이나 이런 시간도 피하고, 그 다음에 상대하고 편안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문의를 해서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할 때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약속 장소에는 보통 5분 정도 일찍 가서 앉아 있거나 이래야 되죠. 그렇지만 방문할 때는 한 5분 정도.
그 안에서 준비하는 분이 좀 그 딱 정식하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좀 늦게 도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방문할 때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남성의 경우는 모자나 외투를 벗고 들어가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또 레이디 퍼스트예요. 벗어도 되지만 벗지 않아도 무방해요. 여성의 경우. 그 다음에 잠시 들리는 경우에는 또 남녀 모두 벗지 않아도 되죠. 옷을. 근데 서양 예절이라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모자나 외투를 벗고 들어가는데 우리 한복에서는요. 한복을 입고 방문을 했을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에 해당하는 정장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그대로 입고 여성의 경우에는 두루마기를 벗죠. 한복하고 양장은 반대예요. 그 방문 시. 그리고 이제 방문했을 때 이거 뭐 당연한 일이죠. 뭐 실내에 들어가거나 방 안을 두리번거리거나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살펴보는 거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면은 당신이 와서 다 봐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은 곳은 구경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문화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뭐 방 안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승차할 때도 차에 탈 때는 윗사람이나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릴 때는 아랫사람이나 남성이 먼저 내려서 이제 이렇게 좀 리드를 해주죠.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이 정장 차림일 때는 차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차에 타고 내릴 때, 탈 때도 이렇게 먼저 의자에 깊숙이 먼저 앉아서 다리를 안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다리를 먼저 밖으로 내놓고 나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좀 편안해 보이고, 상석은 원래 기사가, 요즘에는 뭐 전부 본인이 운전을 하니까, 근데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사와 대각선 방향이 이제 상석, 그 옆쪽이 차석, 그 다음에 앞좌석이 마지막,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을 경우는 요 가운데 자리도 이제 그 말석이 되는데 요 가운데 자리 같은 데는 여성일 경우 여성이 제일 그 말석에 앉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이제 가운데 자리 같은 데는 앉게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가 운전할 때는 운전석 바로 옆이 상석이 돼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같이 동승할 경우는 그 자리는 이제 배우자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뒷좌석이 그 다음 좌석이 되죠. 그 다음에 기차나 버스의 경우는 창가 자리가 상석인 거, 창가 자리가 상석이고 통로 쪽이 이제 하석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상급자나 여성이 마지막에 타고 먼저 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티켓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전화 매너,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길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이게 일종의 이제 공해, 핸드폰들을 너무 갖고 있어서 이제 공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통화를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있는 전화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좀 상가는 그런 거로 필요한 정도로 해야 되는데, 대중적인 장소에서 이제 너무 많이 그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너무 길게 한다든가 이래서 남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거. 그래서 에티켓은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게 에티켓이죠. 에티켓에 참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요즘 핸드폰 공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설마 안 그러시죠? 근데 하여튼 전화는요, 목소리로 보여주는 또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목소리 역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잘못 걸렸을 경우 이렇게 그냥 딱 끊거나 이러죠. 근데 잘못 걸렸을 경우는 죄송합니다, 잘못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냥 딱 끊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끊는 거.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가 저녁 늦은 시간에는 통화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면 반드시 자기가 누구라는 거 밝히는 거. 요즘에는 본인의 어떤 그런 누군지 이미 받기 전에 다 알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 상대를 확인하고 통화하는 그런 매너들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 매너를 잠깐 볼게요. 테이블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음식을 주문할 때 속으로 미리 정한 요리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메뉴를 보고 난 후에 주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 가는 식당에서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메뉴판을 한번 이렇게 보고 하죠. 그 다음에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또 나이프나 포크로 물건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 나이프 포크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거나 뭘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서양의 그 테이블 매너에서 아주 금물이에요. 그래서 나이프나 포크로 절대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이프를 또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는 거는 금기 중에 금기예요. 그래서 나이프는 절대 입에다 갖다 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상식적인 방법으로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고 또 프랑스식이 있죠. 스푼 먹는 방법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뜨는 거 방식이 있고, 또 이 나이프를 쓰는도 왼손에다 쓰기도 하고 오른손에다 쓰기도 하고 지그재그 용법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네킨의 경우에는 식탁에 초대받았으면 이 식사를 초대받은 이제 초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 제일 상사야 제일 높은 분이 이 냅킨을 이렇게 깔으면은 그때 따라서 이렇게 피는 게 좋죠. 그리고 냅킨 같은 경우를 사용하다가 잠깐 자리를 뜰 경우에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으면은 식사가 끝났는 줄 알고 치워버리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자에다 잠깐 놓고 갔다 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양식 같은 경우에 빵 같은 게 테이블에 미리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러 명 이런 그런 식사를 하고 그런 곳에서 미리 나와 있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막 이렇게 빵을 먹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제 수프를 먹거나 이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빵을 먹는 거. 그리고 빵을 먹을 때는 항상 손으로 먹어도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서양의 테이블 매너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무조건 다 쓰지만 손으로 먹어도 되는 게 빵, 뭐 버찌나 캔디라든가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작은 거 딸기는 스푼으로 먹지만 하여튼 그 몇 가지가 이렇게 그 손으로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샌드위치가 나왔거나 이러면 손으로 먹어도 되죠. 근데 빵도 손으로 먹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근데 한꺼번에 빵이 이만한 거를 그냥 이렇게 먹지 않고 한 번 먹을 만큼 떼서 먹죠. 그래서 버터를 발라서 한 번 먹을 만큼 떼어서 이제 이렇게 먹죠. 여기서 우리 막 급하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기원, 예자라는 글자 어떻게 성립됐고, 예절이 무엇이고, 또 기원이 사망호제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예절과 에티켓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이나 어떻게 좀 색깔이 좀 까매졌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은 이게 지저분하게 프리노트로 책이나 이 강의 노트 프린트한 것을 지저분할 정도까지 적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오염시키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의 여유로 동다솜과 또 그 에티켓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가 있는 그 차 이야기 즐기시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 생활과 예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